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중동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지 단 하루 만인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등을 집중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테헤란 도심에는 폭발음이 연이어 울렸고 오전 5시경에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까지 들렸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마네이는 강력한 응징을 선언하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히며 양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에서 최소 580여 명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까요? 평화는 멀고 확전의 기운만 감도는 중동. 국제사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6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에서 자전거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축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봅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륜차 사고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연간 4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배달용 이륜차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또 관리단체도 그렇고 자정 기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에 대해서는 이미 생산, 해외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도 없고 시스템이 안 돼 있죠. 산업이 안 돼 있고 문화도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어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0명이면 하루에 1.2명 정도가 이륜차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제 OECD 선진국의 8배입니다. 8배나 근데 한 가지 참조하시면요. 네. 예전에 10여 년 전에 국내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때가 예전이었어요. OECD 선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었죠.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인프라도 갖추고 자정기능 또 교통교고 다들 많이 지키지 않습니까? 네. 또 처벌조항도 강화될 거 강화되고 등등 해서 지금 2,600명, 700명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아직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데 그 속에 450명이 이륜차 사망자라는 얘기니까 얼마큼 낙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륜차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모지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정부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도 해줘야 되고요. 오직 단속만 해서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국내에는 현재 이륜차 산업도 없고 문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륜차 하게 되면 예전에 아마 그 오토바이 생산하는 이 내가 이제 효성 스즈키, 대림 혼다라고 해서
두 개의 제작사가 있었어요. 어허. 국내에도요. 네. 이륜차 메이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중분해되면서 거의 존재감이 없어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특히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 택배용 오토바이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다 일본산입니다. 오. 그래서 국내 생산이 아예 없어요. 전기 이륜차만 일부 몇 대 생산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거의 중국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국내에서는 이륜차 생산 기반이 제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게 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나 아니면 차 운전하시다가 가만히 이렇게 사고를 해서 보시면은 오토바이 택배용 오토바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한 대도 제대로 교통법규 지키는 게 없어요. 그렇죠. 횡단부터 따라갔는다든지 보도 위로 오르는 건 기본이고 뭐 신호 위반부터 중앙선 유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택배가 아마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고 퀵 서비스가 가장 잘 되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 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도 퀵 서비스에 대해서는 빨리에 대한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하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가 전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로서는 불모지다. 추구 전략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불모지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8배 수준만큼 이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는 건가요? 지금 좀 약해요. 주무부서가 이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에 한 챕터가 이륜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자동차의 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이 정책 어떤 이 제도 개선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국회에서 예전에 했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왜냐면 단체장을 많이 맡고 있는데 이륜차 관련 단체장도 하나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미나 자체도 없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나 정책 용역 같은 것들도 없고 얼마든지 해외 선진국에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아까 출구 전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OECD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만 못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 그렇다면은 택배용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간다.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가게 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시범 모델을 통해서 고배기량 있죠. 1000cc 넘는 것들. 예, 1000cc 넘는 것들 10,000대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등록제로 바꾼다든지 얼마든지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한 6개월 동안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닫아버릴 수 있는 명목도 되고 아니면 네. 조금씩 늘린다든지 얼마든지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보령 해저 터널 아시죠? 네. 안면도하고 대천 해수욕장을 바다 밑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해저 터널입니다. 여기 차로 통과하게 되면은 10분 이내에 지나가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아무리 1000cc 고배기량이라 하더라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이륜차는 이 보령 해저 터널 통과를 아예 못 지나갑니다. 터널 못 지나가는 데가 많아요. 네. 이거 그 위치를 가려면 1시간 반을 돌아가는 거예요. 네. 5분 10분이면 건너갈 거. 근데 이게 지방경찰청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오직 막는 것만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선진형으로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막는 거에만 급급하고 불법에 대한 부분만 단속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것도 보세요. 3.1절이라든지 8.15 광복절 때 폭주적 등장을 합니다. 뒤에 태극기 꽂고 밤에 야간에 젊은 애들이 막 폭주하는 거 네. 많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로 항상 나오는데 이거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폭주적은. 또 예를 들어서 배달업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고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륜차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 업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륜차는 사람이 만든 거에서 문명이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륜차에다가 핑계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문제가 있지만 폐차 제도도 그렇습니다. 이륜차는 폐차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 신고만 하고요. 산이나 강에도 버려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에 집 앞에서 세제 가지고 길가에서 만약에 세차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근데 막상 이륜차 같은 거 산이나 강에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폐차 제도도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오토바이를 팔 때 100원을 원래 100원이면 11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10원이 남잖아요. 네. 그 10원을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해당자는 이륜차가 폐차할 때 돼서 폐차장 가져오는 사람한테 보관했던 10원을 주는 겁니다. 어허. 지금 일반 자동차 같은 거 폐차하면은 고철값이라든지 비용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폐차장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오토바이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액을 주는 거예요. 뭐 20, 30만 원 준다 그러면 몇십만 원 준다 그러면 오토바이 폐차장 가는 다 가져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제도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한국형 모델로 도입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출구 전략이 없는 것이 지금 현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각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450명의 목숨이 1년 동안에 없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 문제랑 후면 네. 단속키 도입이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걸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앞번호판에 대한 얘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번호판 붙이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몇 개국만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도 이제 관련이 돼 있었는데 네.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면은 이 바람이 불어서 달리기 할 때 앞에 핸들이 흔들거려서 위험해요. 아하. 바람의 저항. 또 한 가지는 이게 간판이 칼날로 작용을 해서 보행자 부닥쳤을 때 칼날로 작용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것도 크기를 약간 작게 하고 구멍을 내서 타공을 해서 공기 저항을 지켜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요새 그 과속 단속기 중에서 후면 단속기 아시죠? 네. 차가 지나간 다음에 뒤에 번호판을 찍어서 과속하면 찍어내는 거. 요게 전국에 아직은 보급이 좀 미미하지만 500개 정도 보급돼 있는데 후면 단속기가 오토바이 번호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개선을 통해서 선진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네. 거 외에도 교수님은 어떤 제도가 더 동반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반 우리가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일본만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전용 휴게소가 있을 정도예요. 어허.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륜차는 사람이 문명의 이기로 만들어서 공통의 도로에서 자동차도 이륜차도 또 전동 킥보드 같은 PM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같이 혼용하면서 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륜차도 마찬가지거든요. 크기도 좋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기동성도 있고 주차장은 굉장히 좁아도 되고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 이륜차로 만들어서 좀 더 출구 전략을 만든다면은 얼마든지 일반 자동차와 더불어서 이동수단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사고도 급감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배달업, 폭주적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정부가 좀 더 나서서 국회도 그렇고 제도적인 뒷받침 또 이런 같이 산학연구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륜차에 대한 산업 문 좀 어렵더라도 문화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전기 이륜차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국내 이륜차 산업의 활성화와 이륜차 문화 개선 효과로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내연기관은 퇴출되고 있어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배출가스가 굉장히 나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기 이륜차도 보급을 하고 있지만은 전기 이륜차가 국내에서 단가도 높다 보니까 중국산 전기 이륜차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택배용으로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60, 70km뿐이 못 가고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택배용은 150에서 200km는 주행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이륜차도 얼마든지 고성능으로 좀 더 가격 경쟁이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노력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전기 이륜차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이륜차 운전자까지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 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같이 정책 연구를 총체적인 걸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정책 연구를 좀 해서 요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정책 토론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공청회도 해서
이 한국형 선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경찰청 이 집행기관도 좀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형에 맞는 이런 모델들을 도입을 한다면은 이륜차의 출구 전략과 더불어서 좀 더 자정 기능을 통해서 또 빨리빨리 문화도 좀 더 여유 있게 만들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은요 1, 2년 이내에 분명히 방향은 완전히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긍정적인 이륜차 문화 정착을 위한 해법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경북 4대 도시가 똘똘 뭉쳤다. 안동, 영주, 문경, 상주. LG 베스트샵 상반기 마감 세일. 할인도 혜택도 쿨하게. 지금이 딱 에어컨 득템 찬스.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영주점, 문경점, 상주점에서 만나요.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단함을 잇는 사람, 그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3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죠. 자전거 도시 상주시에서 자전거 축제가 펼쳐집니다. 2025 낙동 미로 릴레이 자전거 축제와 제15회 상주시민 녹색 자전거 대행진이 개최되는데요. 상주시 자전거 연맹 성동환 회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네. 상주시 자전거 연맹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이고, 네. 대한민국의 자전거 도시인 상주이고요. 거기 자전거 연맹 회장 성동환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자전거를 거의 65년간 타고 있습니다. 한 3살 때부터 세발 자전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상주 자전거 연맹은 10개의 자전거 클럽 약 250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즐기는 동호인들까지 합한다면 한 1000여 명 정도는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1000명이라면. 그리고 마침 오늘, 네네. 마침 오늘 21일 날 우리 녹색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앞두고 마지막 실무자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클럽 사무국장님,
실무자들이 같이 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1000명의 동호인들이 즐기는 연맹이면 그 규모도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6월 21일 열리는 상주시민 녹색 자전거 대행진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 녹색 자전거 대행진은 영남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상주시 또 상주 자전거 연맹에서 후원하는 자전거 대행진입니다. 낙동강을 낀 이제 안동, 상주, 구미, 고령에서 매년 녹색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자전거를 하면은 인류 최초로 바퀴 달린 교통수단인데 사람의 두 다리를 동력으로 하는 것은 아주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심각해지는 현 시대에 환경도 살리고 또 건강도 정진시키는 그런 그 녹색 캠페인인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다들 모여서 끝까지 행사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 행사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특별히 뭐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없고 금년에는 뭐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보면은 유명 가수들의 식전 공연이 있고 또 친환경 프로그램인 뭐 그런 부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시민들에게는 녹색 티셔츠를 전부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전거 등 수많은 그런 또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녹색 환경 조성에도 참여하시고 또 많은 경품도 사가시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는 1000명 정도가 참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는 참 진짜 제 욕심 같으면 전 상주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네. 실제 작년에 뭐 2배가량 2,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럼 자전거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따로 하시는 건 있을까요? 네, 그래 자전거는 보면은 저탄소, 녹색 환경 그런 배출가스 없이 참 가는 교통수단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운동기구로서도 또 건강정진에도 다른 운동보다 참 가장 효율이 높은 운동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알리면서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상주시 체육관에서도 아주 뭐 열정적으로 저희 연맹과 같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주는 예전부터 자전거 도시로 정말 유명했잖아요. 실제로 상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나 인프라는 어떤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주는 옛날에는 참 인구 26만의 농업도시로서 타 지역에 비해 시내권이 평지가 넓으니까 또 자동차도 거의 없던 시절이고 전 시민들의 26만 시민의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집당 자전거가 최소 한 대에서 많은 집은 5대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막 자전거 꽉 찼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상주가 자전거의 도시로 이름을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을 낀 자전거 길은 또 한 명품이고 저희 이제 시장님이신 강영석 상주시장님이 특별히 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많은 자전거 길도 조성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서 면모를 참 훌륭하게 갖추었으며 이제는 건강 스포츠로도 각광받으며 많이 타고 있습니다. 네, 명실상부 자전거의 도시 상주입니다. 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상주시 자전거 연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네, 먼저 상주에서는 자전거의 도시 상주라는 이 타이틀에 초점을 가지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농산업까지 연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 이 낙동강이며 길이가 525km의 구간에 이르르는데 이 낙동강 구간 중에 보면은 상주가 가장 비경이 좋고 경천대라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놀랄 만한 비경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강정석 상주시장님은 경천대하고 옆으로 경천섬, 비봉산 이렇게 이어지는 명품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또 자전거 타기도 좋은 멋진 힐링 코스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은 여기에 발맞추어서 전국에서 자전거 타기 제일 좋은 곳으로 거듭나는데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우리 연맹 동호인들은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퇴직자들로 이루어진 이제 뭐 경우에 있는 경우 MTV 또 네. 일반 공무원들 출신인 이런 분들이 다 경력이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방범 활동, 환경 지킴이 활동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타다가 환경에 오염되는 원인도 보면은 저희들이 적극 제거도 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제는 더욱 활성화하는 이제 방안들을 더 연구하고 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토요일 상주 네. 시민 녹색 자전거 대행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자전거연맹 성동환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숨가빴던 G7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영국부터 호주를 비롯해 9개 나라 정상과 회담을 했는데요. 이번 G7 순방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지율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나면 적어도 임기 초반에는 한 5에서 7%까지 지지율이 상승하는 순방 효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취임 12일 만에 참석을 해서 14일 만에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또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만큼 국제 외교 무대에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 Korea came back. 이걸 알린 것만으로도 상당히 또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국제 외교 무대에 복원하는 것, 복원이 되는 것,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두 번째로는 앞으로 여러 차례 만날 국가들과의 또 진지한 협의,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또 이 초청국들하고도 양자회담을 개별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책 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바로 경북 지역이죠. 올 연말 11월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여기에 와야 되는 그 정상들과의 또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정상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본도 참석을 하고 또 호주 총리도 참석을 하고 인도 또 많은 또 정상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APEC을 위한 홍보로서도 가치가 있는 다자 외교 정상회담의 무대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큰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일본과는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한일 간의 관계라도 어느 순간 과거사가 툭 불거져 나와버리면 또 위안부 또 속도 문제가 나오면 그 좋았던 관계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 앉자마자 이시바 시급 총리를 내면서 한국에서는 일본을 가리켜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냈는데 그건 이제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가까워져야 되는 나라다. 앞마당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기시다, 바이든 또 전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됐던 것이 바로 셔틀 외교였거든요. 네. 그런 만큼 셔틀 외교라는 것이 서울과 도쿄를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서로 이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 셔틀 외교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시작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가장 한일 관계가 명쾌하게 좋았던 때로 기억이 되는 것은 바로 98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당시 네. 일본의 총리가 오부치입니다. 이 오부치. 그러니까 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상당히 이제 서로 간에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말 그대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또 미래와 문화적인 협력은 협력대로 교류를 해나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이른바 김대중 또 오부치 호우 시절이었다. 한일 관계의 화양연화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부치 전 일본 총리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오부치 댕화로 유명하죠. 전화인데 항상 국민들에게도 전화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오부치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화들짝 놀래거든요. 총리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하느냐. 당신이 오부치면 나는 오탄이다. 뭐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오탄인 줄은 오부치인 걸 알고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감동을 했고, 실제 일본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순직을 합니다. 바로 사죠. 그러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 오부치 전 총리의 그 당시 관계로 돌아가자. 한일 관계의 하양연화, 호시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또 미래는 미래대로 챙기는 명쾌한 투트랙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아쉬웠던 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는데, 당장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때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헤이그는 우리에게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곳이고, 그리고 이준 열사로 기억이 되는 바로 네덜란드의 헤이그입니다. 그 장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G7보다는 나토 정상회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국제정치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 유럽의 국가들이 참석하는데 우리의 원전 또 방산과도 관련된 체코, 폴란드도 참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국가들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경제적, 산업적 부분도 협의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사실상의 G8, G7이 아닌 플러스 한 개의 국가만 더해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일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중론이고요. 그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면서 여기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다자회의를 싫어해요.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면서 1대1 대화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입니다만,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위상 때문에 참석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이 중동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빨리 급그 귀국을 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한미 정상회담은 헤이그에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준 열사의 애국 정신이 깃들어 있는 바로 그 헤이그에서 상호관세 등 또 방위비 등 중요한 한미 간의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과연 한미 정상의 첫 상견례가 가능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은 국내 정치 이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사 관련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논란이 있는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모든 사항들을 세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크게 윤곽을 잡으면 머리 글자만 따면은 정,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빌입니다. 정, 아,
중빌 이렇게 되는데 네. 정은 뭐냐면 정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해명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한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도에 송길성 SK그룹의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정치 자금은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때 이 집행유예 유죄로 선고가 돼서 상당히 곤혹을 또 치른 바가 있는 것이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고요. 네. 지금 이야기가 된 것은 2018년입니다. 강모 씨라고 하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 그리고 또 그 외에 총 강모 씨를 포함해서 11명으로부터 받은 돈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빌렸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는 이제 갚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돈의 출처 관계 그리고 재산이 2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돈을 빌렸고 그러면 그 빌린 돈은 어디에 썼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불법 정치 자금이인지 아닌지 그냥 단순히 빌린 돈일까? 이 강모 씨와의 특수관계를 따진다면 강모 씨가 스폰서로서 역할을 한 건 아니냐.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민주당이라고 하는 창당을 같이 했던 인물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제 강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에 굉장히 좀 밀착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그 정치 자금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것이 빌린 돈이라면 어디에 빌려서 어디에 썼던 돈이고 뭐 세금 납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정황이 또 이제 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또 펼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갚은 돈의 출처는 어디로부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해명돼야 될 것이 바로 정치 자금 분야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아빠 찬스 부분입니다. 이제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크게는 이제 미국 코넬 대학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이죠. 사립대학인데 여기에 많이 학비가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녀의 그 학비 비용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이야기에 전처가 이제 그 비용을 댔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도 표절 예방 방지와 관련된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일종의 아빠 찬스가 사용됐던 것이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의 강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도 문제가 됐던 그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작동됐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대학의 입학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것이고요. 이거 외에도 아들이 직접 자기 소개서 써서 인터넷에 이제 올렸던 그 글의 내용에는 홍콩 대학의 7개월간 인턴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휴학하면서 가서 이 교수와 홍콩 대학은 중국 홍콩의 유명한 정말 명문 대학입니다. 그게 메트로폴리탄 이 학부 대학에 뭐 이제 별도로 있는 개별 단과 대학이겠죠. 네.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교수와 공동 저수를 하고 출간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이제 규명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민감해질 수 있는 국가의 이야기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 유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부산시장 출마도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중국에 가서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일정한 이 필요한 꼭 이 학업 기간과 또 논문의 통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칭화대거든요. 이제 네. 학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지막이 빌라입니다. 빌라.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 이제 한 호가 되겠죠. 다세대 빌라 건물 중에 한 호가 되겠죠. 하나의 빌라가 되겠죠. 그 빌라가 이제 서울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자인 이모 씨가 이 전세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건설업자가 거기에 왜 들어갔냐. 이것도 이 김민석 후보자하고는 2001년부터니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돈의 출처, 그 뒤에 이제 재혼한 아내가 또 전세금을 내고 들어갔던 그 돈의 출처, 그 뒤에 장모님이 재혼한 아내의 어머니죠. 장모님이 돈을 내고 들어갔다는 출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보도된 내용들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중에는 이제 주장도 있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명쾌하게 4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정아중빌, 정치자금 문제, 또 자녀의 아빠 찬스 문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과 빌라 문제까지 4가지 논란 짚어주셨는데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 자진 사퇴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바로 이 질문을 받고서 답변을 했죠. 네. 물어봤더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물어봤더니 다 해명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대로 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믿는다. 그 이야기는 지명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서 한 걸음 물러난 셈인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물러나면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매우 여론상 악화돼서 나쁘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에서 이미 한 걸음 물러섰다. 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분명히 의혹이고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스모킹 것.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은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다시 이제 낙마가 된다면 중도하차를 하게 되면 장관들을 임명을 못해요. 이 총리가 제청을 해줘야만 장관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5번째는 뭐냐면 보도되는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럴지 아닐지는 김민석 후보자로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김민석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체로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향후 국무총리 이후의 정치의 길을 전망하는 그런 분석들을 보면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2000년에 이 이명박 후보와 맞붙었던 것이 당시에 2002년이죠. 2002년에 2002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00년도에 지방선거 때 당시 이명박 후보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그만큼 서울시장은 대통령으로 가는 1순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울시장 자리에 도전한다는 것은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나중에 일이긴 합니다. 대통령 꿈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 첫 단추가 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리를 내려놓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내년에 있을 지선 출마할지 이것도 관심이 되는데요. 여야가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는데 증인과 참고인 채택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증인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치자금과 관련된 강모 씨, 그다음에 빌라와 어머니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의 빌라와 관련된 이모 씨 건설업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줄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야 간의 협의에 채택될지 없는데 더 또 특이한 점은 전현 또 아내를 또 정인으로 불렀어요. 그렇더라고요. 전현 아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전처도 그렇고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현 또 아내도 그렇죠. 이건 굉장히 개인사도 있고 가정사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정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송원석 TK 출신 삼선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존 질서가 유지되는구나. 왜냐하면 송원석 후보가 TK 출신의 삼선 의원이고 기재부 차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알고 있는 정보 맞다면 서울법대 출신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 뭐냐면 어느 특정 대학의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좀 색깔을 지우고 혁신하자 이런 안들이 계속 제기되는데 그 대표적인 안을 제시한 사람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현재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바라는 대로
당원 여론조사에 붙이겠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당이 이렇게 원팀이 되기에는 지금 뭐 친윤 성향의 송원석 원내대표인데 그러면 친한 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혁신위원장은 친한계를 임명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네. 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가 임기다라고 이제 송원내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진다면 저는 물론 이제 안정을 택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큰 갑작스러운 변화를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이제 주류 쪽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60표나 얻었다라는 것은 기존 주류인 친윤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냥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걸 생각할 텐데 제가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대행조 심의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 지난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조사입니다. 민주당 49.9%, 국민의힘 30.4예요. 거의 약 2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네요. 자, 이걸 물론 대구 경북에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확대를 못하면 대표적인 게 내년 전국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과제는 TK가 보수 세력의 정치 세력의 심장인 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TK가 또 됐죠. 근데 이걸 얼마나 혁신과 또는 개혁을 통해서 그 외연을 지금 여대 야소에서 지지율이라도 민주당을 따라잡을 수 있는 대혁신, 대변신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 당 지지율 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네. 국민의힘 내 당내 혁신이 과연 가능할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